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국제 범죄 사건을 추적했지만 이런 대응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 포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금됐습니다. 사기 조직에 속아 끌려가 하루 18시간씩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었죠. 미국도 태국도 어느 나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22세 대학생 한 명이 희생되자 72시간 만에 대응팀을 보냈습니다. 원조 중단으로 압박하고 군대 투입까지 검토했죠. 강경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그 이상의 성과를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연방수사국에서 30년간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13개의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했고 127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죠. 멕시코 국경에서 총에 맞은 적도 있고 방콕 뒷골목에서 밤새 잠복한 적도 있습니다. 은퇴할 때 국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은퇴한 뒤에도 저는 단 한 가지 조직만큼은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네트워크. 제가 30년간 본 것 중 최악이었거든요. 6개월 전, 한 한국인 가족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연방수사국 경력보다 더 큰 교훈을 얻게 됐죠. 은퇴 후 저는 국제범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죠.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한 가지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처음 그 조직을 알게 된 건 은퇴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시민 3명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표면적으로는 취업 사기였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는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했습니다. 피해자가 미국인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10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규모를 추산하니 숨이 막혔죠. 수만 명, 어쩌면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의 규모였어요.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연간 125억 달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돈으로 약 17조 9천억 원.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업이야.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범죄 조직을 추적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약 카르텔도 테러 조직도 최소한 정부와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달랐어요. 정부가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38년간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총리 체제에서 경찰도 군대도 세무공무원도 모두 부패했다는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경찰, 관료층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도 저는 독자적으로 이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각국 정부 보고서를 수집했고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죠. 현지 기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위성사진으로 범죄 단지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제 서재에는 캄보디아 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빨간 핀이 꽂힌 곳마다 범죄 조직의 거점이 있었습니다. 프놈펜 외곽, 시아누크빌, 코콩, 프레아비에아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여보, 은퇴했잖아요. 왜 아직도 그 일에 매달려요?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본 것 중 최악이야. 이대로 둘 수 없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력했습니다. 은퇴한 연방수사국 요원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보고서를 쓸 수는 있지만 누가 읽을까요? 경고할 수는 있지만 누가 들을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공조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다른 어떤 나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어느 나라도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서재의 지도에 빨간 피는 계속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았지만 정작 가장 큰 조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톰슨 요원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또 한 명이었습니다. 2장 의뢰인. 서울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김현수라는 50대 남성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24세 아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그의 아들은 링크드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정보기술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연봉은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 신입 엔지니어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계 남성이었고 회사는 핀테크 분야에서 극성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는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숙소도 제공한다고 했죠. 아들은 설렜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잘 안 되던 참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상의했고 부모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1년만 경험 쌓고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첫날 아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마중 나왔어요. 다음 날도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는 괜찮은데 회사 위치가 좀 외곽이에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여권을 회사에서 보관한대요. 비자 처리 때문이래요. 김현수 씨는 불안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여기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을 시키는데? 전화 상담이요. 그런데 한국어로 해야 한대요. 투자 상담이래요. 김현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나와. 여권 없이도 대사관 가면 돼. 아빠, 여기 문이 잠겨 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5개월 동안 김현수 씨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죠. 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조사 중입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현수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갔죠. 프놈펜 거리를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들은 무관심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 주면 정보를 줄게. 돈을 줬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빈손으로. 김현수 씨의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톰슨 요원님, 당신이 연방수사국 국제범죄과에서 30년간 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재 벽면의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핀들. 그중 하나에 김현수 씨의 아들이 있을 겁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 중 한 명.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현실을 말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김현수님,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은퇴한 연방수사국 요원도 무력합니다. 다만 제가 가진 정보는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당신 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만 33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만요. 이메일을 보낸 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죠. 놀라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이었어요.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에 보낸 국제 공조 요청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20건의 요청 중 단 6건만 회신을 받았더군요. 70%가 무시당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이 1,000명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공식 신고된 숫자의 3배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빨간 핀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태국에서는 215명을 구출했지만 그중 109명이 태국인이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천 명이 끌려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중국인은 수만 명일 거라고 추정됐습니다.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각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국제 범죄를 다루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그들이 번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례부터 봤습니다. 제가 연방수사국에 있을 때 캄보디아 관련 케이스가 몇 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 3명이 실종됐다는 보고였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 접수. 그게 끝이었습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캄보디아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아니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크지 않았거든요. 결국 케이스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했던 조직이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연방수사국은 강력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무력해집니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연방수사국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국은 어땠을까요? 태국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무력 충돌까지 벌이는 관계입니다. 그런 태국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지난 8월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215명을 구출했죠.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어요. 215명 중 109명만이 태국인이었습니다. 나머지 106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태국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구하고 뭘 하고 있는가? 태국 언론도 비판했죠. 하지만 태국 정부는 더 이상의 작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캄보디아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국경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베트남도 비슷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같은 이유로 못하는구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결국 자국민보다 국가 관계를 우선시한 겁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저도 30년간 정부 조직에서 일했으니까요. 국제 관계는 복잡합니다. 한 가지 결정이 수십 가지 파급 효과를 낳죠. 하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어땠을까요? 저는 캄보디아 내부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38년간 집권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의 가족과 측근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경찰은 부패했습니다. 군대도 부패했어요. 세무 공무원, 지방정부 관료들까지 모두 뇌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들은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 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맞다면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125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범죄 조직만 가져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부 관료들, 경찰, 군대 모두가 이 산업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소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위성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들. 수십 개였습니다. 이 안에 수만 명이 갇혀 있었어요. 하루 18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다 들키면 구타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범죄 조직을 추적했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범죄의 일부니까요. 그럼 국제사회는, 유엔은,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도 아니었고 유엔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장위 사회에서도 제재안이 통과될 리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없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 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를 묵인했으며 국제사회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김현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김현수 씨의 아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지도를 바라봤어요. 빨간 핀들. 하나하나가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고 그 안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일까요? 연방수사국 배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그냥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응, 잠이 안 와. 그 일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30년간 127명을 구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수만 명이 갇혀 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혼자서는 못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나타날 거예요. 당신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사망.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2세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한 명이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CNN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2세 대학생은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뒤 감금됐으며 구타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거리의 촛불 시위가 비쳤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 캄보디아 원조 중단하라. 전쟁도 불사하겠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으며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이런 류의 뉴스를 수없이 봤어요.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으면 정부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강력 대응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게 끝입니다. 말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자동 번역 기능으로 대충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단교하라. 군대 보내서 구출하라. 원조 끊어버려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의 대응팀 급파.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72시간도 안 됐어요. 이렇게 빨리?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30년간 국제 범죄를 다뤘지만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정부 대응은 느립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예산 확보하고, 몇 주, 몇 달이 걸리죠. 그런데 72시간? 저는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에 감금된 한국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어요. 뿌리 뽑겠다고? 저는 다시 한번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통 정부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조사하겠다, 협력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달랐어요.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규모를 검색했습니다. 연간 약 1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미국 달러로는 약 8천만 달러.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의 6번째 관광객 송출국이었습니다. 연간 19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죠. 그리고 한국은 캄보디아 신발 수출의 7위, 의류 수출의 12시장이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군대 투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심이구나. 저는 제 서재의 책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연방수사국 매뉴얼을 꺼냈어요. 제가 20년 전에 집필에 참여한 장이었습니다. 매뉴얼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노트북으로 한국의 대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과 매뉴얼을 번갈아 봤습니다. 교과서적이야. 한국 정부는 연방수사국 매뉴얼의 5단계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매뉴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제범죄과에 있는 예통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톰, 나야. 지금 시간 있어? 마이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대응 보고 있어? 응, 봤어. 꽤 강경하던데. 강경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완벽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 매뉴얼 7장 기억해. 내가 나랑 같이 쓴 그 장. 한국이 정확히 그대로 하고 있어. 진짜? 응. 72시간 만에 현장팀 파견,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군사적 옵션 검토, 5단계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어. 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30년간의 경력을 부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연방수사국 매뉴얼 7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국제인질 구출 작전의 5단계. 제가 2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 사건을 다루며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수십 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만든 표준 프로토콜이었죠. 1단계 신속한 현장 파악, 2단계 경제적 레버리지 활용, 3단계 외교적 압박 구조 형성, 4단계 군사적 옵션 준비, 5단계 국제 공조 주도. 매뉴얼대로만 하면 성공률이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정부는 이 5단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 정치적 고려, 외교적 마찰, 온갖 이유로 중간에 멈췄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의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신속한 현장 파악.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질 사건 발생 후 최초 72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내에 현장팀을 파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22세 대학생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게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한국 정부는 김재나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 파견을 발표했어요. 수요일 저녁 팀은 이미 프놈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72시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시민 3명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을 때 연방수사국이 현장에 사람을 보낸 건 3주 후였어요. 그것도 대사관 직원 1명이 전부였습니다. 김현수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5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누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72시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속도가 곧 메시지였다. 그리고 팀 구성도 완벽했습니다. 외교부만 간 게 아니었어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팀이 아니었어요. 작전팀이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다부처 합동팀을 구성하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라. 한국이 정확히 그대로 했습니다. 2단계 경제적 레버리지 활용. 매뉴얼 2단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범죄 조직이나 묵인하는 정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라.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연간 1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8천만 달러.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임팩트가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였어요. 관광 분야에서 6위, 신발 수출에서 7위, 의류 수출에서 10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투자를 회수하거나 중단한다면 캄보디아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빌, 코콩, 프레아비아르 등 범죄, 조직 거점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결과는 한국인 관광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연간 19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이게 거의 제로로 떨어질 상황이 됐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관광객 1명당 평균 지출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연간 1억 9천만 달러의 손실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500억 원. 원조 중단보다 3배나 큰 타격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 무기구나.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껴야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한국이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3단계 외교적 압박 구조 형성. 매뉴얼 3단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라. 고립된 싸움은 실패한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외교는 느리고 복잡하고 정치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천재적인 방법을 썼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겁니다. 태국에서 215명을 구출했을 때 109명이 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나머지 태국인들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말레이시아도 그랬어요. 한국의 강경 대응은 이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길을 열겠다. 함께 싸우자. 저는 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태국 방송사들이 한국의 대응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네이션 29 뉴스, 채널 3 뉴스, 모든 주요 방송이 한국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번역기로 읽어봤어요.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이 너무 부럽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번 기회에 태국인들도 구출해달라.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외교 문서 한 장 보내지 않고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여론을 움직인 겁니다.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론을 활용하라. 대중의 지지는 정부를 움직인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4단계 군사적 옵션 준비. 매뉴얼 4단계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라. 하지만 사용하지 마라. 준비된 힘은 협상의 무기가 된다.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군대 투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때 707특임대가 투입됐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 때도 청해부대가 투입됐다. 왜 이번에는 안 되는가? 저는 이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2007년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한국은 특수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급파했어요. 물론 실제 작전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으로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압박이 됐죠.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화물선이 납치됐을 때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직접 작전을 펼쳤어요. 선장을 구출하고 해적 8명을 사살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2단어였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저는 매뉴얼을 다시 읽었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한국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5단계 국제 공조 주도. 매뉴얼 마지막 단계는 이렇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라.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다자 압박 구조를 만들어라. 한국은 이미 이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여론을 움직였고 그 여론이 각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제재했어요. 비트코인 21조 원을 압류했습니다. 영국도 동참했죠. 한국이 문을 연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매뉴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간 저는 이 매뉴얼로 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5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예산이 없다거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하다거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온갖 이유로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2시간 만에 1단계를 완료했어요. 일주일 만에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주 만에 4단계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지금 5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교과서야. 이게 정답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저는 30년간 이 매뉴얼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의지. 한국 정부는 진심이었어요. 국민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간 거죠. 저는 김현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5개월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그 아버지. 미안합니다, 김현수님.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이렇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한국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뉴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 한국산 전투기 추가 도입 검토.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KF-21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투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8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국경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토 분쟁 때문이었어요. 양국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했고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과 그리펜 전투기를 출격시켰어요.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을 향해 유도 폭탄을 투하했죠. 그리펜 전투기가 실전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건 도입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웨덴 정부가 항의한 겁니다. 그리펜은 방어용입니다. 공격 작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태국의 그리펜 추가 판매를 거부했어요. 태국 공군은 곤란해졌습니다. 그리펜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FA-50과 함께 KGGB 유도 폭탄을 패키지로 제안했어요. KGGB는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성능이 어땠을까요?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8월 국경 충돌 당시 태국 F-16은 이스라엘제 리자드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어요. 사거리가 15km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캄보디아는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50km였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위험했죠. 그런데 한국산 KGGB는 사거리가 70km였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손실되지 않았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였구나.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만 가한 게 아니었어요. 군사적 레버리지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캄보디아와 분쟁 중인 태국은 한국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태국은 당연히 한국을 지지할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도 한국산 FA-50을 도입했고 폴란드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표시를 했어요. 태국, 필리핀, 폴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게 21세기 전쟁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이기는 전쟁. 저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어요.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급성장했을까요? 성능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약 없음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사용에 제약이 많았어요. 방어용으로만 쓰라거나 특정 국가에는 사용하지 말라거나 온갖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물론 기본적인 국제법은 지켰지만 구매국의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구매국이 결정하는 거죠. 태국이 그리펜 대신 FA-50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다시 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이 아니었어요. 경제 분석가가 추가한 챕터였습니다. 경제력을 외교 무기로 전환하라. 한국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조, 관광, 투자, 무역, 무기. 모든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층적 압박 구조. 1층 경제 제재 원조 중단, 여행 금지 2층. 외교 압박 아시아 여론 동원 3층 군사적 옵션 특수부대 투입 검토 4층 국제 공조. 미국, 영국 동참 유도 5층 경제 레버리지 무역, 투자, 방산 수출. 5개 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협력하거나 붕괴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옛 동료 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나야. 또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지난 30년간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톰이 대답했어요. 없어. 한 번도. 왜? 예산 때문이지. 외교 문제 때문이지. 정치 때문이지. 온갖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한국은 그냥 했어. 모든 장애물을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갔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톰,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국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지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톰이 웃었습니다. 30년간 일해서 이제야 깨달았어?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뉴스 채널들이 연일 한국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송사 웹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이션 29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캄보디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파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011년 소말리아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방송은 한국의 과거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였죠. 채널 3 뉴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한 명이 희생되자 한국은 72시간 만에 대응팀을 보냈습니다. 원조를 중단했고 여행 금지를 선언했으며 군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109명이나 구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태국 앵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행운입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국제 범죄를 다뤘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정부. 이건 외교적 성공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저는 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댓글들을 읽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한국은 한 명이 죽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태국은 수백 명이 죽어도 조용합니다. 권력의 질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무시합니다.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얼마나 많은 태국인이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습니까? 태국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태국인들도 구출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절규였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한 실망이었고 변화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죠. 베트남 커뮤니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국민도 캄보디아에 많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태국 109명 구출 후 추가 조치 없음, 국민 분노 베트남 정부 대응 전무 한국 사례 주목, 말레이시아 피해자 다수 추정 공동 대응 요구. 아시아 전역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태국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및 영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 및 영내 국가들.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 영토 분쟁 중이에요. 직접 나서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한국이 먼저 나서니까 태국은 따라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저는 전략적 천재성을 봤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만 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확보했죠. 매뉴얼에 이런 챕터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추가했어요. 새로운 전략 공동의 적을 만들어 동맹을 구축하라.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한국 대응 봤어? 응,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교과서야. 30년간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들이 하고 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워요? 응, 솔직히 부럽고 부끄러워. 왜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의지만 있었으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부러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행운이었어요. 그들의 정부는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필리핀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내 모든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캄보디아를 고립시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모두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협력하거나 고립되거나. 태국 국방부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과 합동훈련을 제안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구조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는 한국과 함께한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도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태국과의 합동훈련 발표만으로도 캄보디아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뭐 해? 한국, 뉴스 보고 있어.
나도.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응. 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동의했지만 입 밖으로 내기는 싫었거든요. 톰이 다시 말했어요. 마이클, 이거 알아? 이게 국제 범죄 대응의 새 기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 확신해. 앞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 사례를 연구할 거야. 이게 바로 교과서가 되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8장 균열.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가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호적 대화였죠.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내부 소식을 추적했습니다. 현지 기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력해서요.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예약이 80% 감소했어요. 중국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원조를 끊을까 봐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이 월간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어요. 1년이면 2,400억 원. 원조 중단 1,000억 원까지 합치면 연간 3,500억 원의 타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약 1.5%였어요. 작아 보이지만 실제 타격은 더 컸습니다.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호텔, 식당, 교통, 가이드.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이 정부를 압박했죠.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 소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과거에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도 중요했어요. 미래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력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 하나를 급습했어요. 8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15명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뻤어요. 15명이 구출됐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단지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압박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압박이 있었고 캄보디아는 움직였습니다. 저는 김현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 15명 안에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지만 구출된 사람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움직인 겁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톰, 법무부가 캄보디아 조직 제재했다고? 응. 비트코인 21조 원 압류했어. 역대 최대 규모야. 왜 지금? 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때문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 국내 여론이 있잖아. 한국도 저렇게 하는데 미국은 왜 안 하냐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견국이 초강대국을 움직인 거네. 그렇지. 그리고 영국도 동참했어. 유럽연합도 제재 검토 중이래.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문을 연 겁니다. 혼자서는 못 열었을 문을. 하지만 한국이 먼저 밀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왔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씨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김현수님, 희망이 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0명이 구출됐고 그중 15명이 한국인입니다. 당신 아들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아직 아니더라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김현수 씨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로 15명의 한국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제가 30년간 일했던 연방수사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모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핀들. 6개월 전에 제가 꽂았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몇 개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출된 지역들이었죠. 아직 빨간 핀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수 씨였습니다. 톰슨 요원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구출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오늘 아침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고. 김현수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축하합니다. 김현수님. 정말 축하합니다. 톰슨 요원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한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127명을 구출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몇 주 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한국인은 200명을 넘어섰어요. 다른 나라 국민들도 함께 구출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 50명, 베트남인 30명, 말레이시아인 20명. 한국이 연문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 뉴스를 추적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CNN 국제부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은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층적 압박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BBC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은 중견국이 어떻게 국제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각국 정부가 한국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한국 모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캐나다 의회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내부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 분석이었습니다. 톰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너도 초대됐어? 응.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나도. 우리가 쓴 매뉴얼을 다시 검토한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쓴 매뉴얼을 우리가 제대로 못 따랐으니까. 맞아. 부끄럽지만 인정해야지. 세미나 당일, 저는 30년간 일했던 연방수사국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복도, 낯익은 사무실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은퇴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약 50명의 요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장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을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화면에 한국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D-Day 한국인 사망 D3 합동대응팀 파견 D5 원조 중단 선언, D7 여행 금지 발령 D10군 투입 검토 발표, D15 첫 구출 작전 성공 D30 200명 이상 구출. 국장이 말했습니다. 3일 만에 현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요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 승인 절차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절차를 단축했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의지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했어야 할 말들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당신이 쓴 매뉴얼 덕분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매뉴얼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잖습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 의지가 문제였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들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바뀔까요?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꿀 겁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일했던 조직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때문에 중견국 하나가 초강대국을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의지와 전략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현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드님이 잘 계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톰슨 요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모두 한국 정부가 한 겁니다. 아닙니다. 요원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김현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의 정부가 얼마나 끝까지 싸웠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빨간 핀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새로운 표준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이 국제범죄 소탕에 미친 영향.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국제범죄를 추적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으로서 나는 한국의 대응이 새로운 국제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에필로그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제 뉴스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150명 구출. 한국, 태국, 베트남 합동 작전. 미국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 조직 추가 제재. 총 30조 원 압류. 유럽연합, 캄보디아의 경제 제재 검토. 한국 모델 참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지도를 봤어요. 빨간 핀들이 절반 이상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수천 명이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주, 매달.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국제 압박이 너무 컸거든요. 경제적 손실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협력하는 쪽을.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이 연문으로 수백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김현수 씨였어요. 톰슨 요원님, 오랜만입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취업 사기를 예방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요. 요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원님이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요원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김현수님,
아드님이 회복했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 활동을 하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네, 미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국제범죄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리고 의회에서 신속 대응팀 구성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30년간 국제범죄를 추적했지만 저는 한국에게서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의지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또 한국 이야기 나오네요. 화면을 봤습니다. BBC 뉴스였어요.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 국제 모델로 자리 잡다. 각국 정부, 한국 전략 벤치마킹 중.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이에요. 당신이 쓴 분석 보고서가 연방수사국 내부 문서에서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잖아요. 내가 한 건 관찰이야. 실제로 행동한 건 한국이고. 하지만 그 행동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건 당신이에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마이클, 들었어? 캐나다가 한국 모델 기반으로 신속 대응팀 만든대. 응, 봤어. 호주도, 영국도. 다들 한국 사례 연구하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지.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부끄러웠어. 우리가 못한 걸 중견국이 해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 응. 세상이 나아지고 있잖아. 누가 했든 중요한 건 결과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고 있고, 더 많은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 맞아.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새로운 표준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이 국제범죄 소탕에 미친 영향.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세 가지 요소에서 비롯됐다. 첫째, 정치적 의지. 한국 정부는 국민 구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둘째, 신속한 실행. 7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셋째, 다층적 전략. 외교, 경제, 군사, 국제 공조를 동시에 활용했다. 이 세 가지는 국가의 크기와 무관하다. 의지와 전략의 문제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고,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빨간 핀들이 계속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127명을 구했다고 자랑했었지. 창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는 걸. 한국, 중견국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전략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저는 불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한국이 연 그 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이 목격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증명했고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